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월간 샘치과를 저희가 2월호부터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네네. 월간 샘치과는 뭐 원장님의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또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을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또 기획을 해봤어요. 네네. 근황 토크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도 저랑 이렇게 팔로우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네. 원장님 인스타 보면 이제 자녀분들하고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오신 것 같던데 네네네. 제가 보기 일본 스탬프 투어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이거 혹시 직접 하신 거세요? 네, 일단은 오사카에 작년 연말에 좀 시간을 내서 갔다 왔고요. 네. 같이 친구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네. 거기도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아기를 데리고 막 이런 관광 명소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렵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애들한테 뭔가 이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을에 어떤 화담숲인가 어디 갔더니 그런 막 스탬프 투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별게 아닌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그 또 같이 마침 같이 가시는 분이 이런 디자인 쪽에 굉장히 잘하시고 이런 분이시라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갔고요. 때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가지고 네. 다 찍으면은 산타 선물 있을 거야. 뭐 아마 이렇게 하니까 막 애들 근데 그게 막 별게 아니었어요. 뭐 그죠. 밥 잘 먹기, 뭐 엄마 아빠 쇼핑하는 거 방해하지 않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엄마 막 아빠 쇼핑하는 거 네, 방해하지 그 스탬프의 목적은 순전히 약간 제가 편하기 위해서 한 거였어가지고 애들이 막 어쨌든 되게 효과적으로 쇼핑도 잘하고 애들도 즐거워했고 굉장한 팁이네요, 재밌었습니다. 부모님들께. 네네. 뭐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한 세네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으면 되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순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요 나이까지는. 지금 몇 살이죠, 아이가? 이제 올해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첫째가 입학하고 8살, 이제 3살 털 5살 딸 둘이 있습니다. 예. 감회가 새롭겠네요.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나이가 40이 됐을 때나 뭐 이렇게 사람이 다 이제 나이가 드나봐 하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세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가 된다는 느낌이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죠. 책임감이나 뭐 이런 거랑 또 좀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원래 내가 나이 먹는 거는 사실 잘 맞아요.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냥 어차피 나는 똑같으니까 네. 어느 순간 나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도 아이가 지금 5학년이거든요. 5학년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 또 중학교를 바라보고 있고 또 사춘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 얘기다 보니까. 예, 조금 무섭기는 해요. 그 아기아기했던 그 아이들이 사춘기 때 어떻게 변할지 두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섬세하시네요. 이 구강암면외과 원장님들이시면 수술하시고 막 이런 분들인데 아이한테는 또 이런 스탬프를 찍게 해주시고 둘 중에 어떤 게 원장님의 진짜 모습이세요? 이게 구강외과가 그럴 거라는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말로는 파워 J라고 하더라고요. MBTI에.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좀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해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그 계획 안에서 저나 가족들이 좋아하는 게 저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런 가정적인 모습들이 또 환자분들한테 또 잘 전달이 될 것 같은데 환자분들한테는 또 어떤 원장님이세요? 되게 무서운 원장님, 호랑이 같은 원장님이세요? 아니면 또 뭔가 되게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원장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향하는 의료인이라면 함은 제가 본 이제 뭐 그런 호랑이 원장님 같은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요즘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덜어내고 싶어요. 장사꾼 느낌을 좀 많이 좀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되게 힘든 거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좋다 나쁘다는 또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약간 환자분한테 비용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하는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합당히 받아야 될 비용이긴 하지만 이분이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머리 끝에 과잉 진료하는 건 아닌가? 네네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 좀 남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근데 또 저는 호랑이 원장님도 꽤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원장님 이 차 안 뽑고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저도 진짜 살리고 싶은데 이거는 남겨둬봤자 다른 치아한테 다 해가 될 안 좋은 치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환자 마음을 좋게 한다고 네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하는 건 사실 조금 환자를 속이는 그런 행동이라서 그럴 때는 조금 세게 말하는 게 호랑이 원장님처럼 대표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세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치료를 하지 마세요라고 한 치과가 오히려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더 신뢰하시고 네. 그리고 치료를 하세요라고 한 곳들을 과잉 진료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또 뭐 수면 마취 세미나를 되게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작년에 좀 세미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 혹시 좀 있으세요? 제가 되게 뭐 영광스럽게도 이 수면 마취 세미나에서 그래도 꽤 자리를 잡아가는 연자 중에 한 명인데 이승현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어떤 코스를 만들어서 제 세미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코스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요거는 약간 사교육 시장이거든요. 사교육 시장이고 저는 공교육 시장이 따로 있어요. 공교육은 뭐냐면 이제 학회, 뭐 대한국악학과 학회, 뭐 통합치료학과 학회 이런 데서 저를 조금씩 불러주시고 저를 괜찮은 연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그 메이저 학회 중에 하나인 나가면 성형외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1시간짜리 강연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세미나가 매달 한 번 내지는 2번이 있다 보니까 지난달에 했던 거 또 쓰면은 좀 뭔가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자료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한테 프랙티스 할 때도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데라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필터링이 되어 있어서 이 약 조절이나 뭐 그런 거 뭐 약물 팩이나 그런 자세한 것들은 또 담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 머릿속에 강의를 하면서 조금 필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더 선진적인 그런 자료나 이런 걸 계속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나겠네요, 확실히요. 네. 올해도 세미나를 좀 많이 개최하실 계획이세요? 네, 올해는 작년에 이제 매달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2달에 한 번씩 정도 좀 줄이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2월 달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치과에서도 하는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샘치과 내에서 환자분 이렇게 모시고 하는 라이브 서저리 같은 것도 조금 네.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준비 중이시네요. 네. 다음 근황은 저희가 이제 2월호이기 때문에 또 설날이죠. 네네. 설날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원장님. 네. 항상 궁금한 게 원장님들은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바쁘거든요. 토요일도 진료하시고 막 진료하실 때 정말 체어 막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가정에서는 얼마나 충실할까? 또 가정일은 얼마나 또 도와드릴까? 네. 이런 게 궁금해요. 특히 명절 되면은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시즌이기도 하니까 그 명절 때 원장님이 조금 가정일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정근대적인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뭐 이게 돕는다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달라서 저희 와이프는 청소를 잘합니다. 청소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이런 뭔가 정리 잘하고 이런 사람이고 저는 그런 쪽에선 조금 떨어지지만 다 대신에 이제 요리를 조금 잘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제 그런 명절 때나 이런 거 하면 그냥 부엌에 있는 게 그렇게 막 어색하지는 않았어가지고 뭐 재료 다듬기다 이런 거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와이프한테는 좀 안 시키신 편이고 제가 주로 재료나 뭐 이런 걸 하는 편입니다.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할아버님도 구강외과 의사시고 아버님도 의사시고 되게 권위적이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조금 진화된 건가요? 원장님으로 오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는 요리를 전혀 못하세요. 대신에
설거지는 다 아버지가 하시고요. 뭐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아, 편이죠. 그냥 그런 분위기이신가 보네요. 여자만 뭐 부엌에 있어야 돼, 뭐 못 떨어져, 뭐 이런 거는 좀 안 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저희가 뉴스에 나왔던 치과 이슈들을 몇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원장님.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에 대한 의견이나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또 해주십시오. 치과 이슈 중에 첫 번째는 끊이지 않는 치과 이물질 삼킴 사고예요. 치과 네네. 이물질 삼킴 사고는 여전하다. 4년 6개월간 총 122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또 있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응급실에 근무했을 때 네.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물질을 삼켜서 뭐 내장, 폐나 뭐 식도 또는 위로 넘어간 이런 거를 이제 흡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흡인 아스피레이션이 있게 되면 이물질 삼킴이 있게 되면 80% 이상이 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보철물을 삼켰다건 뭐 빠진 치아를 삼키건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통계 자체가 뭐 그렇게 오래된 통계도 아니고 최근 통계이기도 해서 치과에서는 항상 이제 유념을 하고 있지만 치과에서는 불이치 못하게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핸드피스 같은 거 돌아가다가 네. 뭐 우리가 주의를 해도 그거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삼킴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로 나뉠 수 있는데 네. 저희 저희 같이 이제 수면 마취하는 치과는 특히나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완전히 수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반수면, 학술적으로 의식화 진정이라고 하는데 잠이 들랑말랑한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목구멍 근처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환자가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면 때 훨씬 더 잦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수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뭐 예방이라고 하면은 뭐 그 잘 삼키게 되는 조그만 물건들에게는 뭐 그 치실 같은 거를 묶어 놓는다거나 하는 걸로 이제 예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 이게 삼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 치과에서는 뭐 치실 같은 걸 쓴다기보다는 항상 석션을 굵은 걸 씁니다. 저희 치과는 작은 석션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석션을 쓰면 혀나 이런 연조직에 딱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석션이. 그래서 항상 굵은 석션을 써서 바로 뭔가 삼킬 것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바로 굵은 석션으로 빼내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치실을 예전에 사실 썼었는데 요즘 안 쓰는 이유는 그게 또 약간 감염이나 이런 거에 이슈가 있어서 매번 갈면은 사실 감염에는 큰 상관없는데 매번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다 조금 다른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러버댐인가요? 아이들 치료할 때 네. 이렇게 하잖아요. 러버댐을 어른들은 쓰죠. 보통 하지 네. 않나요? 어른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이제 침이 들어가면 안 되는 뭐 신경 치료라던가 뭐 이런 뭐 레진 같은 걸 붙일 때 뭐 그런 걸 뭐 침을 안 붙이게 하려고 한다던가 그럴 때만 이제 약간 러버댐을 쓰지 매번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하신 석션을 두꺼운 걸 쓰는 것도 팁이네요. 다른 치과 의사분들한테는. 그쵸. 네. 네, 좋은 팁을 주셨네요. 이제 다음은 임플란트 후 뇌출혈로 쓰러진 50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물론 뭐 치과 연관이 뭐 이렇게 100% 있다라고 보도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임플란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한번 주제를 드려볼게요. 뇌출혈, 뇌경색 뭐 다 뭐 비슷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뭔가 이제 몸에서 있던 혈관 내에서 돌아다니던 어떤 물질들이 뇌에 가서 혈관을 막는다거나 네. 아니면 약해진 혈관이 터진다거나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 치과 쪽도 물론 연관이 있지만 이제 혈관이나 뭐 그런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긴장, 환자의 긴장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뇌가 좁아지게 되고 뇌가 좁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얇아진 혈관은 터질 수가 있고 이제 어떤 물건이 뭐 그런 클락 같은 게 생겨서 뇌를 막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잘 유발되기 때문에 사실 치과는 이런 아지테이션, 긴장이나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거 조절을 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약간은 컨셉을 반대로 가져가고 있는 게 어떤 치과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러면은 조금 수면을 깊이 하시는 경향이 네, 있는데 저는 통증이나 그러니까 불안 조절을 위해서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좀 수면하시기를 좀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뇌경색, 뇌출혈 질환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긴장감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시는 게 훨씬 전반 전신적인 부분에는 네. 도움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막 굉장히 고령이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심각한 전신 질환이 있다거나 하시면 사실 수면 마취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불안이나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면 마취는 원장님이 예전 수련 때부터 많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에 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를 한번 뽑아보는 것이고요. 10가지나. 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또 가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로 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네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면 마취를 치과들도 불과 한 2년 새에 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늘어났죠. 네, 심지어 수면 마취를 그냥 해준다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그게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저도 어쨌든 그만큼 수면 마취가 치과계에 어느 순간 확 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면 마취는 진짜 수면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수면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려면 수면 상태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수면 상태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신 마취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수면 마취의 단계에 있어서 뭐 처음에 얕은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그 다음이 이제 전신 마취거든요. 네. 그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치과 진정 마취는 보통 중등도 진정에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진정으로 넘어가면 숨을 안 쉬거나 근육이 처지거나 다른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등도 진정에서 하고요. 요거를 의식하 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하 진정이라는 말의 뜻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 마취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사실 수면 마취라는 말도 오해하기 쉬운데 아예 죽은 듯이 자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누군가 자극을 하고 잘 때 누가 쿡 찌르거나 이렇게 흔들면 깨잖아요. 네. 똑같이 누가 자극을 하면 깰 수 있는 그런 의식하 진정, 중등도 진정 상태에서 하는 게 수면 마취입니다. 의식하 진정 요법이 공식적인 명칭인 거죠? 사실 학술적인 네. 명칭은 중등도 진정인데 이거를 이제 뭐 의료법이나 이런 상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는 또 다르니까요. 마케팅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의식하 진정. 그걸 의식하 진정 네, 의식하 법이라고 진정 요법이라고. 하나 보네요. 혹시 위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수면으로 하는 그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네. 이제 다만 의식하 진정을 이제 수면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게 그냥 수면 내시경은 사실 위 안에 작은 카메라를 넣고 사진을 찍고 뭐 필요하면 거기서 뭐 간단한 시술 같은 거를 하는 건데 네. 치과 시술은 아시다시피 막 뽑고 막 흔들고 막 이런 좀 많이 환자를 자극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면 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깊게 좀 주무신 상태에서 오히려 조금 더 깊어요? 네, 깊게 주무신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치과 수면 마취가 어려운 거는 우리는 그 숨을 쉬는 게 사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뭔가 막 프로시저를 하다 보니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막 물도 나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숨 쉬는 것도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 해서 어렵겠네요. 네.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진정 마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76 되셨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동네 건강검진하는 곳에서 네네. 거의 60대 중반 넘어가서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이 수면 내시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던지 그냥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병원은 어때요, 원장님?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70대 이상인 분들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하셨던 내용에 뭐 연결이긴 하지만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그 아버님이 받으신 그게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사고 나면은 그게 무슨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네. 병원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고령이신 분들은 마취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하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특별한 전신 질환이 없으면 웬만하면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하려고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그 고령이신 환자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심혈관계 질환에 가장 취약한 거는 불안이랑 동통, 통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과에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진정 마취, 수면 마취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신 질환이 많이만 없으시다면 저는 웬만하면 고령인 환자한테도 좀 수면 마취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런 거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점점 건강은 취약해지시는데 이런 의료 쪽에서는 또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게 또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원장님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수면 마취를 하면 진짜 하나도 안 아픈가요? 하나도 안 아픈가요?입니다. 하나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네. 하나도 안 아픈 기억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아, 기억을 줄수 있어요. 기억을 아예 없애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아프실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실 뿐이지. 그리고 특히나 제가 쓰고 있는 약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 잠만 재우는 약에다가 이제 기억을 조금 없애주는 약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통증이랑 기억이 함께 조금 없어지게 하는 그런 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절을 잘 해야죠. 누구는 술을 조금 먹어도 뭐 얼굴 빨개지는데 네. 누구는 엄청 뭐 한두 병 먹어도 멀쩡하신 분들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약 조절을 잘 해서 잘 주무시게 하는 게 또 수면 마취하는 치과 의사의 또 기술 그게 능력이라고. 관건이고 그게 또 노하우인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수면 마취를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 좀 포괄적일 것 같아요. 뭐 네. 건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면 마취를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수면 마취를 못하는 환자 적응증이 있을 거고 네. 수면 마취를 안 했으면 좋은 치과 진료가 있을 겁니다. 수면 마취를 못하는 환자들은 전신 질환이 엄청 많은 환자들, 뭐 심장이 안 좋으시다거나 뭐 전신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게 많은 분들은 사실 저도 수면 마취하기 뭐 좀 불안한데 그거를 뭐 이제 나누는 표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2층을 치과 2층을 걸어 올라올 때 때마침 또 저희 치과 2층이잖아요. 2층이죠? 걸어 올라올 때 한 번이라도 쉬고 올라오시는 환자분들은 조금 치료가 힘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면 마취하기에 안 좋은 치과 진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수면 마취에는 조금 안 좋고 발치나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물을 물론 쓰기는 씁니다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면 마취 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면 마취 약을 어떤 거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 다른 원장님들도 엄청 많이 하시는 세미나 하실 질문인데 때요? 네, 세미나 할 때 네. 어떤 약을 써야 되냐라고 하시면 저는 절대 안전한 약은 없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소주 한 잔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 누구는 뭐 한두 병 먹어도 멀쩡한 것처럼 내 병원에 소주 한 잔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 환자가 왔으면 아무리 안전한 약을 쓴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약이란 거는 사실 없고 오히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응급교육, 뭐 BLS나 뭐 ACLS나 달스나 뭐 이런 응급적인 거를 더 잘 준비하시는 게 낫지.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환자분이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도 어떤 약을 찾아가기보다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응급교육 절차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뭐 요즘 되게 바람직한 거긴 한데
뭐 치과마다 뭐 우리는 전 직원이 다 BLS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전 직원이 다 달스를 수료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은 제 생각에는 믿고 가실 만한 치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5번째입니다. 충치 치료 같이 가벼운 치료도 수면 마취로 가능한가요?와 여기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가벼운 치료도 수면 마취를 추천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가벼운 마취를 할지라도 환자분들이 어떻게 그 치료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치과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아프고 힘든 거 알지만 뭐 해봤자 1년에 한 번인데 하고 그냥 꾹 참고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분들한테는 치과가 일생일대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 공포증 환자를 얘기 드리는 건데요. 네. 이런 환자분들은 아무리 가벼운 치료도 가볍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은 수면 마취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6번째는 수면 마취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한 2-3시간 정도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요. 네. 그렇게 오래 하면은 아무래도 환자가 깨어나서 되게 보내는 퇴원하시는 것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에 끝내는 양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사랑니 발치 4개, 뭐 임플란트를 하면은 뭐 한 3-4개 정도만 하시는 게 딱 적당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요. 수면 마취가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진 않죠?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회복에 중요한 거는 출혈량과 꽤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수면 마취를 하면 환자분이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네. 혈압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출혈량이 조금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금 덜 붓고, 조금 덜 아프고, 조금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째 질문은 수면 마취 중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는 않나요?라는 불안감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뭐 사실 모든 치료는 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각오하고 리스크를 잘 대응하는 게 또 그 의사의 능력인데 수면 마취에 있어서는 특히나 치과 수면 마취는 상기도의 끝부분, 우리가 숨을 쉬는 끝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 얼마나 재우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에 잘 대비되어 있는 수면 치과가 수면 마취를 잘하는 치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 상황에 대비가 잘 되어 잘 있는가? 네. 그렇죠.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직장인 분이실 것 같아요. 오전에 바로 수면 마취로 하고 치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지. 일반적인 일상은 다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뭐 사실 수면 마취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거니까 뭐 1시간 이내로 했다고 하면 웬만한 뭐 그런 건 다 가능한데 다만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운전이요?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격렬한 운동이나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어지러우실 수 있고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좀 특이했던 케이스가 중학생이었는데 요거 수면 마취하고 나서 자기가 롤 굉장히 중요한 랭킹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수면 마취하고 랭킹전을 해서 이거 자기가 랩업을 못했다 막 이런 뭐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원장님 탓이 되나요? 네, 그냥 제 탓이죠 뭐. 중학생이 중학생하고 그러니까 좀 꽤 옛날 얘기예요. 하긴 뭐 공포는 사실 제가 뭐 60대 어른분들도 공포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수면 마취가 가능한 치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응급 상황에 잘 대비되어 있는 치과가 맞는가. 네. 고요. 응급 교육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라는 BLS라는 거고 이제 치과에 있어서는 DALS, 달스라고 해가지고 치과 응급 상황에 특화된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가 잘 되어 있는 치과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장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 사실 이 사람이 뭐 치과를 잘하는지 수면 마취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굴만 보고 딱 알 수는 없잖아요. 약간 관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관상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조금 뭐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표는 저는 마취기를 사용하냐 안 하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주사 마취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마취기를 써서 조금 고급
고급화된 좀 수면 마취를 하시는 분인지는 혼자 뭐 의료진한테 여쭤본다거나 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비명을 뭐라고 해요? 혹시 이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영어로는 인퓨전 펌프인데 그냥 마취기 있으세요?라고 아, 마취기요? 마취기를 사용하는 치과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팁입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야기 되게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독한 질문을 가져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말씀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약간 메인 카메라 좀 틸트로 원장님 양말이 조금 잡혀. 아, 또 이런 거를 원장님의 제가 네. 아, 이제 이게- 녹색 양말이 네. 사실 아니 이게 이게 오늘 사실 어떤 컨셉이신지 드레스 코드를 아, 좀 드레스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네. 뭔가 항상 신경을 쓰는데 위에는 그냥 베이직하게 뭐 네. 모노톤으로 입는 편인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양말은 조금 색깔을 좀 신경을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 오늘 때마침 또 이런 깁스한 것 같은 그런 색을 골라서 또 카메라 한번 그러면은 제가 받았네요. 보기에 요번이 2월호니까 3월호에 원장님 양말을 또 기대해 보게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맨발로 올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 그럼 원장님 양말을 기대하면서 네. 2월호를 맞춰보고요. 끝 인사로 명절 인사와 함께 뭐 한마디 해주시면 그리고 카메라 보고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 저희 처음 이제 샘치과에서도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매달 이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